이해, 암기, 인출을 한 번에 햄버거 교육학 합격 스킬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수벨의 유미 학습 이론을 컨텐츠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 이론을 가장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복습하는 측면에서 혹시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컨텐츠를 통해서 확실하게 잡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수벨은 교사가 많은 양의 학습 정보를 의미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을 두었는데요. 학습자는 발견이 아닌 수용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한다고 봤고요. 브루너의 발견학습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식 수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설명식 수업은 자칫 학생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무조건적인 암기 과정에만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의미 학습을 제시했는데요. 유의미 학습이란 학습 과제를 학습자의 기존 인지구조 속 관련 정착 지식과 의미있게 연결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 방법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의미 학습 이론에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세 가지거든요. 유의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유의미 학습의 과정, 마지막으로 유의미 학습을 위한 교사의 수업 원리를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의미 학습의 조건입니다. 유의미 학습의 조건을 갖추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째, 학습 과제, 둘째, 인지 구조 측면, 셋째, 학습 태세 측면입니다. 먼저 학습 과제를 보겠습니다. 학습 과제는 유의미한 학습 과제여야 합니다. 유의미하다는 것은 실사성과 구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실사성은 과제 또는 명제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과제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제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오수벨은 이러한 과제 유형에서 1번에서 4번으로 갈수록 무의미한 과제에서 유의미한 과제라고 하였는데요. 1번 과제를 보겠습니다. 태귀. 혹시 들어본 적이 있던 단어인가요? 없죠. 현실 세계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는 이제 무의미 철자라고 하는데 이런 과제는 학습자가 기억을 하기 위해서 낱낱의 문자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태귀를 귀태라고 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되므로 실사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왜냐? 실사성은 과제를 어떻게 표현하더라도 그 과제의 의미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태비, 귀태 서로 다른 말이 되기 때문에 실사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4번 과제를 보겠습니다. 정삼각형의 정의죠. 이 과제는 기존의 삼각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이 정의를 이해하고 기억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삼각형은 세 개의 선문으로 이루어진 여러 삼각형 중에서도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구나 라는 식으로 기존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포섭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과제는 실사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아니면 각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이 과제를 다르게 표현하더라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실사성이 있는 과제고요. 실사성이라는 말이 입에 잘 달라붙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실사성이란 과제를 어떻게 변형시켜도 실제 사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실사성이구나.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좀 좋을 겁니다. 자, 이번엔 구속성입니다. 구속성이란 임의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귀여운 강아지죠. 이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입양했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이 강아지의 이름을 정하는 거겠죠. 그럼 강아지 이름으로 딴지, 또리, 해피, 뭉치와 같은 이름들이 후보로 오를 수 있겠죠. 이 이름들 중에서 뭉치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이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임의적인 거거든요. 이름을 정할 때 뭔가 합리적이라든지 논리성을 따져서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끌리는 이름을 선택한 거죠. 이게 바로 임의적이라는 말이고요. 자, 이렇게 뭉치라는 이름을 붙여서 강아지에게 뭉치라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을 부르다 보면은 이 강아지는 뭉치라는 이름에만 반응하지 다른 이름에는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해 강아지라는 실체와 뭉치라는 이름이 강력하게 맺어져서 서로 간을 구속시킨다면 이 관계가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라든지 개념도 구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습과제는 유의미한 학습과제여야 하는데 그럼 조건으로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오수벨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진다 라고도 말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실사, 구속, 유의미 이런 말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다면 이런 상상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여학생을 짝꿍으로 두고 있었는데요. 같이 공부도 하고 티격태격 장난도 치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여학생이 유의미한 존재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학생이 실뜨기를 하게 되었어요. 실뜨기는 실로 하는 놀이죠. 실은 한자로 실사고요. 그래서 실사를 붙여봤고, 자, 실뜨기를 하다가 손이 엉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남학생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멘트를 던집니다. 나 너한테 구속된 거니? 제가 만든 이야기지만 좀 느끼하네요. 느끼하지만 그래도 뭔가 재밌잖아요. 그럼 기억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진 학습과제가 인지구조에 정착되려면 인지구조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앞에서 살펴봤던 유의미 학습의 정의를 살짝 떠올려 보시면은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는데요. 바로 관련 정착 지식이죠. 관련 정착 지식은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진 학습 과제가 인지구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포섭자의 역할을 해주는 지식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학습 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또는 선행 지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관련 정착 지식을 조금만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학습 과제가 정삼각형의 정의라면은 학생의 인지 구조 속에 있는 관련 정착 지식,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삼각형의 정의라든지 변의 길이 등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관련 정착 지식과 연결해서 학습 과제를 가르친다면 학생들은 더 의미 있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관련 정착 지식으로 쉽게 포섭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됐다면 이 상태는 잠재적 유의미가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잠재적 유의미가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잠재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된 상태지만 현재는 일어나지 않은 뜻을 갖고 있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학습자의 태세죠. 태세는 태도와 자세를 합한 말인데요. 좋은 학습 과제가 있고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더라도 학습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면 학습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따라서 학습자는 유의미한 학습 태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요. 유의미한 학습 태세란 학습 과제를 인지구조에 포섭하려는 학습자의 성향 또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학습 태세까지 갖췄다면 비로소 학습 과제는 심리적인 유의미가까지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유의미 학습 조건의 세 가지 측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과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실사성과 구속성이고요. 학습 과제가 두 조건을 갖췄을 때 논리적 유의미가를 가진다고 했었습니다. 인지구조 측면에서는 학습자가 관련 정착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잠재적 유의미가를 가지고 있어도 학습자가 학습하려는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학습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유의미 학습 태세를 가지고 잠재적 유의미가를 가진 과제를 학습한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심리적 유의미가를 가진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의미 학습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미 학습 과정은 유의미 학습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 과제를 관련 정착 지식으로 기존 인지구조에 포섭을 하고 그 과제를 다시 기억하거나 다른 상황이나 학문에 전이시킬 수 있다면 유의미 학습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포섭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포섭이란 유의미 학습 과제를 기존 인지구조에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오수벨은 포섭이 곧 학습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수벨 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섭은 포섭의 방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먼저 상위적 포섭은 포섭의 방향이 위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존 인지구조 속에 있는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더 큰 상위의 개념을 학습했을 때가 바로 상위적 포섭인 거고요. 하위적 포섭 또는 종속적 포섭이라고 하던데 이 포섭은 포섭의 방향이 아래로 향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제를 포섭한다면 하위적 포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렬적 포섭은 기존 개념과 새로운 과제 간에 위계적인 관계는 없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때의 포섭을 말합니다. 그럼 각각의 포섭 형태를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적 포섭은 학습자들의 인지구조에 있는 기존 개념과 명제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는 형태의 포섭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떤 학생이 돌고래, 사람, 물소, 고양이를 인지구조 속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학습 과제인 포유류라는 개념을 가르쳐 준다면 포유류는 사실 이 하위 개념들을 묶을 수 있는 상위의 개념이죠. 이런 형태의 학습이 바로 상위적 포섭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기존 인지구조에 있는 개념을 포괄할 수 있는 이 포유류와 같은 더 큰 상위 개념을 학습했을 때의 포섭이 바로 상위적 포섭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위적 포섭입니다. 하위적 포섭은 종속적 포섭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하위적 포섭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로 파생적 포섭, 둘째 상관적 포섭입니다. 파생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과제가 기존 인지구조의 개념이나 명제, 즉 선행 개념의 한 실내가 되거나 선행 개념을 예증하는 형태의 학습인데요. 이것도 말이 어렵죠. 예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 학생의 인지구조 안에는 포유류라는 상위 개념이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 사람, 고양이, 물소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선생님이 새로운 과제인 캥거루를 제시한다면 이 캥거루는 젖도 먹이고 새끼도 낳아 기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포유류에 속한다는 것을 학생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기존의 상위 개념으로 하위 개념을 포섭하는 형태가 바로 파생적 포섭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관적 포섭은 뭐냐? 상관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과제가 기존 인지구조의 관련 정착 지식을 수정, 확장, 정교화하는 형태의 포섭인데요. 이것도 말이 어렵죠? 하지만 예를 보면 쉽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포유류에 관해서 사람, 고양이, 물소를 개념으로 갖고 있는 형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랬을 때 고래라는 새로운 학습과제를 선생님이 제시했어요. 이 학생은 그전까지 땅에 살면서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 기르는 동물만 포유류라고 생각했었는데 고래도 알고 보니까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요. 그렇다면 이 학생의 인지 구조는 더 확장되겠죠. 바다에 사는 동물도 포유류가 있구나 라는 식으로 기존 인지 구조의 수정, 확장, 정교화가 이루어진다면 상관적 포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관적 포섭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상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학습과제가 기존 인지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면 상관적 포섭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파생적 포섭과 상관적 포섭이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파생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과제가 기존 인지구조에 무리 없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상관적 포섭은 새로운 과제가 기존 인지구조의 포섭이 되긴 하나 그로 인해서 인지구조가 수정, 확장, 정교화되는 형태면 상관적 포섭이다 라고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 그림은 임용고시 합격전략 1권 155쪽을 참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렬적 포섭입니다. 병렬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과제와 인지구조에 있는 개념 간에 위계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때의 학습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한 학습을 한 후 불교에 대한 학습을 할 때, 또 민주주의를 학습한 후 독재정치에 대한 학습을 할 때, 지중해성 과일의 특징을 배운 후 열대성 과일의 특징을 배울 때와 같이 내용 간의 위계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내용의 틀적인 면에서는 형식적으로 수평적인 관계가 있을 때의 포섭이 바로 병렬적 포섭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섭의 종류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상위적 포섭부터 병렬적 포섭까지 4가지의 포섭을 공부했었는데요. 이 4가지 개념의 정의를 각각 외우려면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죠. 유의미 학습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 예를 들어서 학습 과제, 인지 구조, 관련 정착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각각의 포섭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이 세 단어를 남겨두었습니다. 상위적 포섭은 인지 구조 속에 있는 하위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 이 새로운 과제는 보다 넓은 일반적인 개념, 아까 예를 들었던 포유류가 해당이 되겠죠. 이런 새로운 과제를 학습하는 형태의 포섭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위 개념은 관련 정착 지식을 살짝 다르게 변형해 본 거죠. 다음으로 파생적 포섭입니다. 파생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 과제가 인지 구조 속에 있는 기존 개념의 구체적인 사례나 하위 개념으로 포섭되는 형태입니다. 인지 구조 속에 포유류라는 기존 개념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캥거루가 포유류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형태가 파생적 포섭인 거죠. 다음으로 상관적 포섭입니다. 상관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 과제가 인지 구조 속에 있는 관련 정착 지식을 수정, 확장, 정교화하는 형태로 포섭되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사는 동물만 포유류로 알고 있는 학생에게 고래도 포유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준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관련 정착 지식을 확장을 시키는 형태인 거죠. 마지막으로 병렬적 포섭입니다. 병렬적 포섭은 새로운 학습 과제와 인지 구조 속에 있는 기존 개념들 간의 위계적 관련성은 없지만 수평적인 또는 병렬적인 관계가 있을 때의 포섭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유의미 학습 이론의 교수 원리까지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지연되는 것 같아서 딱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시험 당일날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실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차근히 풀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내가 아는 문제라고 반가운 나머지 문제를 너무 대충 읽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하나씩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주의해서 2점, 3점 정도는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 모두 시험 대박 나길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